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난번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마무리해 주시고, 또 질의는 계속 그 다음번에 더 하실 수 있으니 가능한 효율적으로 서로 질답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능한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아까 진술인으로서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검찰개혁의 방향이 맞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안보다는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안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훨씬 더 가깝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진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술인의 능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사법을 성안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술인은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데, 혹시 그런 지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혹시 뭐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지, 뭐 전문적인 능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한 문제를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지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지금 시스템보다는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 권력이 검찰 또는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 정치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검찰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님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하시나요? 기회를 주시면 짤막하게라도 제 네.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정치화라는 개념이 이 검찰에서 쓰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권력기관 검찰개혁에서 쓰는 부분의 용어가 상반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합니다. 탈정치화라는 탈권력기관이라는 개념을 검찰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바탕에서 심지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지 법원과 같은 삼권 분립에 독립된 기관도 아니거니와,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부에 소속돼서 행정부 수반 아래에 있는 검찰청의 공무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인사권을 검찰이 행사하게 하겠다? 그것은 탈정치화가 아니고 정치를 넘어서서 선출 권력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탈정치화라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제도적으로 검찰 스스로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하고, 지금까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과거에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보면 김영삼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은 정치 권력에 제가 볼 때는 평가가 조금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하위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권력으로부터 이탈되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검찰이 보인 행태는 검찰과 같이 정치 권력과 영합하고 거기서 검찰의 힘을 키우고 법무부를 장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사권도 좋고 행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사와 기소만 분리하면 그것이 결국은 탈정치화가 될까요? 저는 우려하는 것은 정치 검찰이 그냥 정치 경찰로 바뀔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좋습니다만은, 이상적으로는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연 탈정치화가 되겠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제가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이 오히려 저는 제 생각과 맞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한 건 국가수사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게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의 기관으로 수사 권력을 나눠놓고 그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규율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수사와 기소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조국혁신당의 법안에서도 그런 기구를 상정하고 있습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은 작년 8월 29일에 사법을 발의했고 수사위원회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법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의원님께서 잘 보셨다시피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법령은 없고요. 다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의 어떤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그 형사소송법 안에 있는 수사 절차를 독자적인 독립적인 법안으로 분리해내는 수사절차법 제정안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사절차법까지는 저도 그러면 지금 진솔 있게 여쭙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진술인께서 아까 특히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제가 그것들을 상세히 검토했다거나 또 그 법안 발의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좀 이해할 만한 기회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특히나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들을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하는 기회에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그 부분들이 저희 조국혁신당은 적어도 형사 절차의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수사기관 간의 협력과 조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잠시만 제가 잠깐만 개입할게요. 이강철 진술인께서는 오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실 때 조국혁신당을 지금 대표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검찰개혁 4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진술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대표하시는 방식의 발언은 가능한 삼가하시고 전문가로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는 물론 같이 논의하지만 이 뼈대가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인데 거기에는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이 나오셔서 이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아까 진술이로서 저희들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서부학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렇게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의 헌법 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이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형사소송법 체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삭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에게 헌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헌재 결정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선생님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은 예. 검사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적인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검찰청법이 바뀌어서 일부 수사권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가 바뀌면 그 소프트웨어 형사소송법 규정들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지금 두어도 굴러갈까요? 바꿔야죠. 바꿔야죠. 네. 그러면 같이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바꿔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다 삭제를 하고요. 그 수사기소 분리가 됨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은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충분히 저는 손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수사권을 분리해가지고 기소권과 다 분리해서 쪼개놓고 지금 이렇게 대충 해도 이건 굴러갈 것이고 형사소송법도 대충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거 몇 개 주문 삭제하고 나면 굴러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찢어놓고 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은 내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불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이제 숨바꼭질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도 결국은 그걸 맞춰서 수사 조항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면 수사 절차를 어떻게 다 바꿀 것이고 그리고 수사 절차를 바꾼다면 그러면 권리구제 내가 받지 못했을 때 이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둘 건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저는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수님들이 모여 앉아서 정리한다 해도 3개월이면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소위하고 전체회의하고 본회의 올라가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하는데 3개월이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아까 그래서 추석 전에 뭐 모든 게 다 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거 유예 기간도 시행에 3개월만 주면 충분하다고 하는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뭐 그냥 결론 정해놓고 이게 굴러가든 말든 일단 막 가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걸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뭐 그러자는 것인지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 형사소송법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를 쭉 이끌어왔던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국회 논의에서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소위 다시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서 3개월 만에 개정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좀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이 됐습니다.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뭐 일부 대통령령에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 수사권,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 다른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그런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제 절차대로 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복 절차에 굉장히 대해 의원님이 지금 모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불복 절차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절차가 아무 때나 무조건 엉망으로 굴러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요 불복 절차가 흠결이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가 흠결이 생긴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 형사소송 절차의 시스템을 전체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는데 3개월이면 네, 마무리해 해낼 주시기 수도 바랍니다.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형사소송법 시스템을 전체 다 뜯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